어두운 방 안 정적을 깨는 건 오직 서로의 어긋난 숨소리뿐이었습니다. 10년 넘게 익숙했던 아내의 거친 손마디와는 전혀 다른 감촉이 손끝을 타고 뇌를 자극했습니다. 차갑게 식어있던 민주의 살결은 내 투박한 손길이 닿자마자 마치 데인 듯 뜨겁게 달아올랐죠. 하하 오빠 이러면 안 돼. 입술로는 거부의 말을 뱉으면서도 그녀의 가느다란 팔은 오히려 내 목을 더 거칠게 끌어당겼습니다. 심장이 갈비뼈를 뚫고 나올 것처럼 요동치고 머릿속은 하얗게 타버렸습니다. 이 여자는 아내 소희가 가장 아끼는 후배 민주였습니다. 술 기운을 빌려 우리 집 객실에 잠든 그녀의 방문을 연 순간 도덕적 이성은 이미 죽었습니다. 0.1mm의 얇은 잠옷 너머로 전해지는 금기된 온기에 나는 모든 것을 걸기로 했습니다. 닿을 때마다 움찔거리는 그녀의 반응이 내 안의 갈증을 더 부추겼습니다. 발밑의 선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고 우리는 서로의 심장 소리에 몸을 맡긴 채 어둠 속으로 깊게 가라앉았습니다. 제 이름은 김진우입니다. 올해 41죠. 남들이 보기엔 그럴듯한 중견기업 팀장 자리에 결혼 13년 차라는 훈장까지 달고 있으니 다들 제가 아주 평탄하고 행복한 삶을 사는 줄 압니다. 밖에서 아내랑 같이 장이라도 보러 나가면 주위에서 그래요. 팀장님 부부는 여전히 신혼 같으시네요 라고요. 그럴 때마다 저는 그냥 씁쓸하게 웃고 맙니다. 속은 다 썩어 문드러졌는데 겉만 번지르란 껍데기뿐인 연극을 하고 있다는 걸 누구한테 말하겠습니까? 현관문을 열고 집으로 들어서는 순간 온도계의 수치가 뚝 떨어지는 기분이 듭니다. 우리 집은 집이 아니라 거대한 냉장고 같아요. 13년이라는 시간은 사랑을 성숙하게 만든 게 아니라 서로를 가장 투명하고 무관심한 존재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아내는 언제나 피곤에 절어 있습니다. 사실 저도 알아요. 아내가 살림하랴 직장 다니랴 고생하는 거. 하지만 남편으로서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보다 더 간절한 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거든요. 밤 11시 침대에 눕는 시간이 저에게는 가장 고통스러운 고문의 시간입니다. 킹사이즈 침대가 마치 태평양처럼 넓게 느껴지죠. 아내는 항상 벽을 보고 돌아누워 있습니다. 용기를 내서 슬쩍 허리춤에 손을 얹어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돌아오는 건 따뜻한 반응이 아니라 기계처럼 툭 튀어나오는 날카로운 거절이었죠. 아, 왜 이래? 피곤해. 내일 해. 그 내일이 벌써 3년이 넘었습니다. 1000일이 넘는 시간 동안 저에게 침실은 욕망을 채우는 공간이 아니라 거절당하는 것에 익숙해져야 하는 훈련소 같았습니다. 우리는 불을 끄고 누워서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오직 각자의 스마트폰에서 뿜어져 나오는 시퍼럼 불빛만 천장을 비추고 있을 뿐이죠. 그 파르스름한 빛 아래서 서로의 얼굴은 더 창백하고 낯설어 보입니다. 옆에 사람이 있는데도 사무치게 외롭다는 게 어떤 건지 아십니까? 언젠가부터 저는 거울을 보는 게 두려워졌습니다. 거울 속에는 남자로서의 유통기한이 다 끝나버린 초라하고 건조한 중년 사내 하나가 서 있더군요. 나도 아직 누군가에게 뜨거운 남자일 수 있을까? 이런 질문조차 스스로에게 미안해질 정도로 저는 메말라가고 있었습니다. 심장은 뛰고 있는데 남자로서의 기능은 정지된 채 박제된 기분. 그렇게 저는 천천히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해 민주가 우리 집 거실에 나타나기 전까지는 말이죠. 민주는 제가 잊고 살았던 욕망이라는 단어의 냄새를 풍기며 제 삶에 들어왔습니다. 아내의 차가운 등만 보던 저에게 민주의 생기 넘치는 눈빛은 치명적인 독이면서 동시에 유일한 해독제였습니다. 죽어버린 줄 알았던 제 침실의 온도가 다시 꿈틀대기 시작한 건 결코 일어나선 안 될 그 위험한 호기심 때문이었습니다. 아내 소희에게선 늘 특유의 냄새가 났습니다. 병원 응급실의 그 지독한 소독약 냄새, 아니면 어깨와 손목에 덕지덕지 붙인 파스의 시큼한 냄새였죠. 그 냄새는
아내의 고단한 노동을 증명하는 훈장이었지만 남자로서 제 코끝을 자극하기엔 너무나 건조하고 무거웠습니다. 우리 집 거실은 늘 그 냄새로 가득 찼고 그건 마치 나 지금 너무 힘드니까 건드리지 마라는 무언의 경고장 같았습니다. 그런데 민주는 달랐습니다. 걔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우리 집의 묵은 공기가 한꺼번에 갈아치워지는 기분이었어요. 민주가 지나가는 자리마다 은은한 꽃향기가 났습니다. 비싼 향수 냄새라기보다는 갓 샤워하고 나온 사람의 머리카락에서 풍길 법한 그런 생기 있고 촉촉한 향기 말입니다. 형부, 저 왔어요. 오늘도 언니가 심부름 시켜서 왔는데 저녁은 드셨어요? 민주는 아내의 직장 후배였지만 아내보다 훨씬 더 우리 집 안주인처럼 활기차게 거실을 누볐습니다. 어느 화요일 저녁이었을 겁니다. 저는 퇴근하고 소파에 멍하니 앉아 있었고 민주는 아내 대신장을 봐온 봉투를 정리하고 있었죠. 그러다 걔가 갑자기 제 곁으로 쓱 다가오더니 얼굴을 가까이 들이밀었습니다. 형부, 오늘 넥타이 새로 하셨네요? 저번에 백화점에서 봤던 그 브랜드 거 맞죠? 와, 진짜 잘 어울리신다. 언니는 좋겠네. 이런 센스 있는 남편 둬서.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아내는 제가 아침에 무슨 색 타이를 맸는지 아니면 넥타이를 매다가 목이 졸렸는지조차 관심이 없는 사람인데 말이죠. 걔의 시선이 제 목덜미 근처에 머무는 동안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민주의 머리카락에서 풍기는 그 달콤한 향기가 제 코끝을 간지럽혔고 살짝 보인 걔의 하얀 목선이 너무 눈부셔서 눈을 어디다 두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 이거 그냥 지피는 대로 맨 건데 민주 씨가 보는 눈이 있네. 애써 덤덤한 척 대답했지만 제 목소리는 이미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살짝 웃으며 제 어깨를 가볍게 툭 치고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그 가벼운 터치가 제 몸에 닿았던 곳이 화끈거렸습니다. 아내와의 접촉은 의무였고 노동이었지만 민주와의 이 짧은 스침은 마약처럼 짜릿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아내의 퇴근 시간보다 민주가 놀러 오는 시간을 더 기다리게 됐습니다. 퇴근길 지하철 안에서 오늘은 민주가 와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 제 모습이 한심하면서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가 파스 냄새를 풍기며 침대에 쓰러져 잘 때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민주가 남기고 간 그 은은한 향기의 잔상을 쫓았습니다. 거실 한복판에 덩그러니 남은 개의 향기는 마치 제 메마른 삶에 스며드는 독약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독이 몸에 퍼지는 것을 기꺼이 즐기고 있었습니다. 남자로서 제가 아직 보여지고 있다는 느낌. 누군가가 내 사소한 변화를 알아차려준다는 그 감각이 저를 미치게 했습니다. 향기는 보이지 않지만 가장 강력하게 저를 올가매고 있었습니다. 민주가 다시 우리 집 문을 열고 들어오길 바라는 마음이 간절해질수록 제 안의 도덕심은 한 줌의 재가 되어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금요일이었습니다. 아내는 지방에서 열리는 3박 4일짜리 간호사 협회 세미나 때문에 아침 일찍 집을 비운 상태였죠. 13년 만에 찾아온, 아니 정확히 말하면 3년 전부터 시작된 그 고요하고 지독한 혼자만의 시간이 다시 시작된 날이었습니다.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조차 천둥소리처럼 크게 들릴 정도로요. 그런데 저녁 8시가 넘었을 무렵 휴대폰 진동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민주였습니다. 여보세요? 오빠. 저 민주예요. 잘 지내셨어요? 평소라면 형부라고 불렀을 걔가 아내가 없다는 걸 알아서인지 묘하게 톤을 낮춰 오빠라고 불렀습니다. 목소리에 물기가 밴 것 같은 착각이 들더군요. 전날 우리 집에 서류 뭉치를 놓고 갔는데 내일 아침까지 꼭 넘겨야 하는 거라 지금 잠깐 들러서 가져가도 되겠냐는 거였죠. 아, 서류? 거실 테이블 밑에 있더라. 근데
지금 비 많이 오는데 괜찮겠어? 금방 가요. 근데 오빠, 언니 없는데 제가 들어가도 돼요? 좀 그런가? 개의 질문엔 묘한 가시가 돋아 있었습니다. 안 된다고 말해야 하는 이성이 뭐 어때 서류만 전해주면 되는데 라는 안일함에 먹혀버렸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저는 누군가 이 적막한 냉장고 같은 집의 문을 열고 들어와 주길 간절히 바랐던 것 같습니다. 뭐 어때? 서류만 가지고 갈 건데 조심히 와. 전화를 끊고 10분쯤 지났을까요? 갑자기 하늘이 뚫린 듯 장대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베란다 창문을 때리는 빗소리가 심상치 않았죠. 그리고 곧이어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저는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민주는 우산이 뒤집어질 정도로 거센 비를 뚫고 온 건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쫄딱 젖어 있었습니다. 걔가 입고 있던 얇은 실크 블라우스는 이미 물기를 머금어 투명해진 채 살결에 착 달라붙어 있었죠. 젖은 옷 너머로 비치는 검은색 속옷 라인과 굴곡진 어깨, 그리고 빗물이 쇄골을 타고 가슴골 쪽으로 흘러내리는 게 생생하게 보였습니다. 와, 비가 미쳤나 봐요. 오빠, 저 좀 들어가도 되죠? 민주는 춥다는 듯 어깨를 움츠리며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걔가 걸음을 옮길 때마다 거실 바닥에 물기가 흥건하게 고였고 제 코끝에는 젖은 흙냄새와 민주의 그 달콤한 샴푸 향기가 섞여 진동했습니다. 아, 일단 닦아. 수건 가져다 줄게. 저는 다급히 욕실로 들어가 수건 2장을 챙겨 나왔습니다. 민주는 거실 한복판에서 젖은 머리를 털고 있었죠. 수건을 건네주는데 개의 손가락 끝이 제 손등에 닿았습니다.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차가운 감촉이 닿는 순간 제 아랫배 쪽에서 뜨거운 불덩어리 같은 게 울컥하고 솟구치더군요. 옷 다 젖었네. 그러다 감기 걸리겠다. 일단 내 옷이라도 좀 줄까? 그래도 돼요, 아. 진짜 민망하네. 민주는 젖은 블라우스 앞서풀 손으로 살짝 가리며 배시시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너무 노골적이라 저는 시선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저는 안방 옷장에서 제 셔츠 중 가장 큰 걸 하나 꺼내왔습니다. 아내의 옷은 너무 작을 게 뻔했으니까요. 이거라도 입고 있어. 그동안 내 옷은 건조기에 돌릴게. 고마워요, 오빠. 잠시만 실례할게요. 민주는 욕실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샤워기 물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빗소리는 점점 더 거세졌고 제 심박수도 그 소리에 맞춰 빨라졌습니다. 10분, 20분이 연겁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침내 욕실 문이 열리고 민주가 나왔습니다. 제 셔츠 하나만 걸친 민주의 모습은 그건 어떤 영화에서도 본 적 없는 날 것의 자극이었습니다. 제 셔츠가 걔에게는 원피스처럼 무릎 위까지 내려왔지만 걔가 움직일 때마다 허벅지 라인이 아슬아슬하게 드러났습니다. 덜 말린 젖은 머리카락에서는 물방울이 뚝뚝 떨어져 셔츠 어깨 부분을 적시고 있었죠. 오빠, 옷이 너무 커요. 이상하죠? 민주는 제 앞으로 다가와 셔츠 소매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제 셔츠 안에 민주의 맨살이 들어있다는 사실. 그리고 지금 이 집에 우리 둘뿐이라는 사실이 공기 중에 정전기처럼 퍼졌습니다. 저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목구멍이 바짝 타들어가는 기분이었죠. 아니, 괜찮아. 잘 어울리네. 거짓말. 오빠 지금 눈 어디다 둘 줄 몰라 하잖아요. 민주가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개의 숨결이 닿을 정도로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젖은 머리카락에서 떨어진 물방울 하나가 제 손등 위로 떨어졌습니다. 차가울 줄 알았던 그 물방울이 왜 그렇게 뜨겁게 느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빠, 사실 나 아까 고민 많이 했어요. 여기 오면 안 될 것 같아서. 근데 오빠 얼굴 보고 싶어서.
비 핑계 대고 달려온 거예요. 나 나쁜 년이죠? 민주의 눈동자가 촉촉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개의 손이 제 가슴팍에 닿았습니다. 셔츠 너머로 개의 손끝이 제 심장 소리를 읽어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3년 동안 멈춰있던 제 시계가 미친 듯이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성은 도망쳐라고 비명을 질렀지만 제 몸은 민주를 향해 기울고 있었습니다. 빗나간 친절이었습니다. 애초에 문을 열어주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개의 허리를 끌어당기고 말았습니다. 젖은 냄새와 꽃향기가 뒤섞인 그 아찔한 경계 속으로 저는 스스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베란다 창문을 거칠게 때리는 빗소리가 거실 안의 정막을 기괴하게 메우고 있었습니다. 주방에서 차가운 캔맥주 2개를 꺼내왔습니다. 손바닥에 닿는 알루미늄 캔의 서늘한 감촉이 오히려 제 안의 열기를 더 돋우는 것 같았죠. 테이블 위에 맥주를 내려놓자 민주는 제 커다란 셔츠 소매를 만지작거리며 소파 구석에 몸을 웅크리고 앉았습니다. 칙! 맥주 탭을 따는 소리가 유난히 날카롭게 들렸습니다. 저는 민주에게 캔을 건넸습니다. 민주는 말없이 맥주를 한 모금 마시더니 입술에 묻은 거품을 혀끝으로 살짝 핥았습니다. 그 사소한 움직임 하나하나가 제 시신경을 타고 들어와 뇌를 헤집어 놓는 기분이었습니다. 오빠, 집이 되게 조용하네요. 언니랑 둘이 있을 때도 이래요? 민주의 질문은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캔을 만지작거리며 시선을 바닥으로 떨궜습니다. 뭐 각자 바쁘니까. 대화할 게 별로 없지. 그냥 TV 소리나 좀 나고. 재미없다. 오빠 같은 사람 옆에 두고 언니는 왜 그럴까? 난 가끔 언니가 너무 부러웠는데. 저는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40대 아저씨, 열정이라곤 다 타버린 쟤처럼 변해버린 저를 부러워한다니요. 나 같은 사람이 뭐 볼 게 있다고 그래. 그냥 평범한 월급쟁이에 이제는 몸도 마음도 낡아버린 아저씨일 뿐인데. 그때였습니다. 민주가 맥주캔을 테이블에 내려놓더니 제 쪽으로 몸을 바짝 붙여 앉았습니다. 셔츠 너머로 개의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빗물 냄새는 사라지고 오직 민주의 살결에서 나는 그 짙은 향기만이 제 주변을 감싸 안았습니다. 아니요, 오빠는 오빠를 너무 몰라요. 자기가 얼마나 뜨거운 사람인지, 얼마나 사람 마음을 일렁이게 만드는지 정말 하나도 모르는구나? 민주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그리고 개의 손이 천천히 제 손등 위로 겹쳐졌습니다. 뜨거웠습니다. 각 구운 빵처럼 말랑하면서도 뜨거운 개의 손바닥이 제 거친 손등에 와 닿는 순간 척추를 타고 강한 전류가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3년 동안 아무런 감각이 없던 그 부위가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민주 씨, 이거 좀. 싫어요? 오빠 손 지금 엄청 떨리는데. 민주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손가락 사이사이로 자신의 손가락을 밀어 넣어 깍지를 꼈습니다. 제 손을 꽉 쥐는 개의 희마귀에서 묘한 집착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민주를 바라봤습니다. 개의 눈동자는 비에 젖은 밤거리처럼 검게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욕망과 외로움과 알 수 없는 슬픔이 뒤섞여 있었죠. 갈증이 났습니다. 맥주로는 절대 채워질 수 없는 영혼 깊숙한 곳에서부터 올라오는 지독한 목마름이었습니다.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저는 거세된 남자처럼 살았습니다. 아내의 차가운 등 뒤에서 제 욕망을 스스로 거세하며 그것이 어른의 삶이고 책임감이라 믿으며 버텼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눈앞에 이 여자는 제 안에 숨겨져 있던 그 짐승 같은 갈망을 단번에 끄집어냈습니다. 오빠, 나 오늘 집에 가기 싫어요. 비도 너무 많이 오고. 무서워요. 민주의 목소리가 젖은 솜처럼 제 가슴에 달라붙었습니다. 걔는 깍지 낀 손을 끌어당겨 자신의 볼에 갖다 댔습니다. 뜨거운 체온이 제 손등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이 여자는 지금 제게 독이 든 성배를 건네고 있었습니다. 마시면 파멸할 것을 알면서도 그 달콤한 향기에 취해 입을 맞추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성배 말입니다. 저는 더 이상 이성을 붙잡을 힘이 없었습니다. 아니, 사실은 그 끈을 놓아버리고 싶었습니다. 제 손은 어느새 민주의 뒷목을 감싸 안았고 걔는 기다렸다는 듯 제 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얇은 셔츠 너머로 느껴지는 민주의 심장 박동이 제 가슴을 거칠게 때렸습니다. 오빠. 민주의 뜨거운 숨결이 제 목덜미에 닿았습니다. 3년간 굶주렸던 제 모든 감각이 한꺼번에 폭발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걔의 허리를 감싸 안고 소파 위로 눕혔습니다. 민주는 제 목을 꽉 끌어안으며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13년 차 남편 김진우가 아니라 한 마리 굶주린 수컷으로서의 저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창밖의 빗소리는 이제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거실 안을 가득 채운 거친 숨소리와 서로의 살결이 마찰하며 내는 그 아찔한 소리만이 전부였습니다. 그것은 지독한 배신의 시작이자 제가 선택한 가장 황홀한 추락이었습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었습니다. 거실 소파 위에서 우리는 마치 굶주린 짐승처럼 서로를 탐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탐한다는 말은 너무 고상하군요. 그건 차라리 처절한 몸부림에 가까웠습니다. 3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거세된 채 살았던 수컷의 본능이 민주라는 기폭제를 만나 순식간에 폭발해버린 겁니다. 제 입술이 민주의 입술에 닿는 순간 머릿속의 모든 회로가 끊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걔의 입술은 맥주 때문인지 차가웠지만 그 안의 혀는 불덩이처럼 뜨거웠습니다. 거칠게 서로의 타액을 섞으며 숨을 몰아쉴 때마다 거실의 공기는 농도가 짙어져 질식할 것만 같았습니다. 오빠, 잠깐만. 민주가 숨이 찬 듯 제 가슴을 밀어냈지만 그건 거절이 아니었습니다. 걔의 손은 이미 제 셔츠 단추를 뜯어내듯 풀고 있었으니까요. 툭, 투둑 단추가 거실 바닥으로 떨어져 굴러가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렸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제가 쌓아온 13년의 도덕과 신뢰가 무너져 내리는 파괴음 같았습니다. 제 셔츠를 벗겨낸 민주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제 가슴팍을 쓸어내렸습니다. 걔의 손가락 끝이 제 살결에 닿을 때마다 전신이 경련하듯 떨렸습니다. 저는 참지 못하고 민주가 걸치고 있던 제 큰 셔츠를 어깨 밑으로 밀어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민주의 어깨 라인은 눈부시게 하였고 그 밑으로 드러난 굴곡은 제 상상보다 훨씬 더 풍만하고 탄탄했습니다. 민주야, 너 진짜 말하지 마요. 그냥 해줘요. 민주의 목소리는 이미 젖을 대로 젖어 있었습니다. 저는 걔의 목덜미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아내에게선 결코 느낄 수 없던 생동감, 그 뜨거운 체온과 맥박이 제 뺨을 타고 전해졌습니다. 아내의 몸은 익숙하다 못해 건조한 고목 같았지만 민주의 몸은 막 피어오르는 생명력 그 자체였습니다. 제 손은 갈 곳을 잃고 민주의 잘록한 허리와 골반을 따라 거칠게 움직였습니다. 닿는 곳마다 전해지는 그 보들보들하고 탄력 있는 감촉에 미칠 것만 같았습니다. 제가 조금만 강하게 힘을 주면 민주는 흐느끼는 듯한 신음을 내뱉으며 제 등을 손톱으로 긁어내렸습니다. 진우 오빠. 오빠. 민주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아내가 부르던 무미건조한 당신이 아니라 욕망의 한복판에서 터져나오는 비명 같은 이름이었습니다. 그 소리에 제 이성은 완전히 마비되었습니다. 옷가지들이 소파 밑으로 거실 바닥으로 아무렇게나 내팽개쳐졌습니다. 차가운 거실 공기가 맨살에 닿았지만 우리가 맞붙은 곳은 화상을 입을 것처럼 뜨거웠습니다. 소파가 삐걱거리는 소리, 거친 숨소리, 그리고 살과 살이 마찰하며 내는 눅눅한 소리들이 빗소리를 집어삼켰습니다. 저는 걔의 몸 구석구석을 제 입술과 손으로 확인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성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살아있음을 증명받고 싶은 처절한 확인 작업이었습니다. 민주는 제 귀를 살짝 깨물며 속삭였습니다. 나, 오빠가 이렇게 거친 줄 몰랐어. 너무 좋아. 더 해줘. 그 노골적인 말 한마디가 제 안의 남성성을 한계까지 몰아붙였습니다. 제 손길은 더욱 거칠어졌고 민주의 반응은 더욱 격렬해졌습니다. 창밖에는 여전히 비가 쏟아지고 있었지만 거실 안은 이제 땀방울과 열기로 가득 찼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도덕도 아내 소위도 내일 아침의 파멸도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오직 지금 제 품 안에서 부서질 듯 흔들리는 민주의 온기와 개가 내뱉는 그 짧은 신음 소리만이 이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저는 개의 안으로 깊숙이 파고들며 이 지옥 같은 쾌락 속으로 기꺼이 가라앉았습니다. 3년의 굶주림이 채워지는 그 순간, 저는 역설적이게도 가장 추악하면서도 가장 완벽한 행복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소파 위에서 서로를 으스러지도록 안았습니다. 빗소리가 점점 잦아들 무렵, 우리도 거친 숨을 몰아쉬며 멈췄습니다. 어둠 속에서 민주의 젖은 눈동자가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개의 입술은 붉게 부어올라 있었고 머리카락은 땀에 젖어 뺨에 달라붙어 있었죠. 그 모습이 너무나도 퇴폐적이어서 저는 다시 한번 개를 끌어안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서로의 심장 소리만 들었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있는 길은 끊겼습니다. 저는 금기를 넘었고 민주는 독을 삼켰습니다. 하지만 우리 중 누구도 미안하다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로의 살결을 만지작거리며 이 불안한 평온함이 영원하기만을 바랄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 제 세상의 색깔은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월요일 아침 아내는 세미나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아내의 모습은 평소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지쳐 보이는 안색, 어깨에 맨 커다란 가방, 그리고 거실에 들어서자마자 풍기는 그 익숙한 파스 냄새. 아내는 거실 소파에 가방을 툭 던지며 말했습니다. 집이 왜 이렇게 깨끗해? 당신이 청소 좀 했나 보네.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내가 앉은 그 자리가 불과 이틀 전 민주와 제가 서로의 살을 맞대고 뒹굴었던 바로 그 자리였으니까요. 저는 마른 침을 삼키며 애써 덤덤한 척 대답했습니다. 그냥 주말에 할 게 없어서. 아내는 별 의심 없이 샤워하러 들어갔고 저는 거실 한복판에 서서 멍하니 소파를 바라봤습니다. 제 눈에는 여전히 땀에 젖어 흐트러진 민주의 머리카락과 붉게 달아오른 뺨, 그리고 제 이름을 연신 불러대던 그 입술이 환상처럼 보였습니다. 아내는 돌아왔지만 제 머릿속은 온통 민주의 살결로 가득 찼습니다. 아내와 함께 저녁을 먹고 TV를 보고 등을 맞대고 누워 잠을 청하는 그 모든 평범한 일상이 이제는 고문처럼 느껴졌습니다. 제 몸은 아내 옆에 있었지만 제 신경은 온통 충전기 옆에 둔 휴대폰의 진동에 쏠려 있었습니다. 오빠, 오늘 언니 왔지? 나 아직도 그날 생각만 하면 아래가 뻐근해. 오빠 손길이 닿았던 데가 아직도 화끈거려. 밤 11시 아내가 잠든 것을 확인하고 베란다로 나가 몰래 확인한 민주의 메시지는 노골적이었습니다. 텍스트일 뿐인데도 민주의 뜨거운 숨결이 느껴지는 것 같았죠. 저는 화장실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나도 미치겠어. 내 향기가 아직도 코끝에 남아서 잠이 안 와. 이건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우리 둘 다 잘 알고 있었죠. 그건 지독한 중독이었고 평생을 굶주려온 두 짐승의 허기였습니다. 민주는 결핍된 애정을 제 육체에서 찾으려 했고 저는 남자로서의 생동감을 민주의 반응에서 얻으려 했습니다. 회사 업무 중에도 민주의 메시지가 오면 저는 화장실 칸으로 달려갔습니다. 오빠, 지금 상상하고 있어? 어제 우리 모텔에서 했던 거. 민주는 거침없었습니다.
그런 메시지를 읽을 때마다 제 하반신은 터질 듯이 부풀어 올랐고 저는 좁은 화장실 칸에서 벽을 짚으며 거친 숨을 몰아쉬어야 했습니다. 41라는 나이에 사춘기 소년처럼 화장실에서 혼자 열을 식혀야 하는 제 모습이 한심하면서도 그 짜릿한 쾌락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일주일에 두세 번씩 퇴근 후 모텔 골목을 전전했습니다. 사람들이 잘 오지 않는 변두리의 낡은 모텔, 환기도 잘 안 돼요. 눅눅한 곰팡이 냄새와 담배 냄새가 밴 그 좁은 방들이 우리의 천국이었습니다. 방문을 잠그자마자 우리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서로의 옷을 찢어발기듯 벗겨냈습니다. 오빠, 빨리 해줘. 민주는 침대에 눕기도 전에 제 목을 끌어안고 매달렸습니다. 차가운 벽에 민주의 등을 밀착시킨 채 저는 개의 얇은 허벅지를 들어 올렸습니다. 아슬아슬한 긴장감과 배덕감이 우리의 감각을 한계까지 끌어올렸죠. 우리는 대단한 대화를 나누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서로의 몸을 탐닉하며 살과 살이 부딪히는 그 축축하고 노골적인 소리에 집중할 뿐이었습니다. 어두운 방 안에서 민주의 몸을 확인할 때마다 저는 제가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땀방울이 섞이고 서로의 심장 박동이 맞닿는 그 순간만큼은 세상의 모든 도덕적 잣대가 사라지는 기분이었죠. 하지만 관계가 끝나고 샤워실에서 흘러내리는 물을 막고 있으면 말할 수 없는 공허함이 밀려왔습니다. 이건 사랑이라기보다 지독한 허기를 채우는 행위였습니다. 채워도 가시지 않는 갈증. 우리는 서로의 몸을 갉아먹으며 그 갈증을 잠시 잊으려 했습니다. 아내에게 돌아가는 차 안에서 제 옷에 밴 민주의 향기를 지우려 창문을 활짝 열고 찬바람을 맞을 때면 제가 지금 발을 들이고 있는 이 늪이 얼마나 깊은지 실감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미 중독된 뇌는 다음번 만남의 장소와 시간을 계산하느라 바빴습니다. 금지된 열매는 너무나도 달콤했고 저는 그 과즙에 질식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불안함은 쾌락의 가장 지독한 조미료였습니다. 아내의 눈을 피해 민주의 손을 잡고 들킬지도 모른다는 공포 속에서 나누는 키스는 그 어떤 것보다 달콤했죠. 하지만 꼬리가 길면 결국 밟히게 마련이었습니다. 사고는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터졌습니다. 평소 기계에 치인 아내가 갑자기 내 차의 블랙박스를 확인한 겁니다. 주차장에 세워둔 차 앞부분이 살짝 긁혔다며 범인을 잡겠다고 칩을 꺼내 간 게 화근이었습니다. 거실에서 노트북 앞에 앉아있던 아내의 뒷모습이 유난히 경직되어 보였습니다. 진우 씨, 이리로 좀 와봐. 아내의 부름에 다가간 노트북 화면 속에는 지난주 비 오던 밤의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민주를 집 앞에 내려다 주던 장면이었죠. 단순히 내려다 주는 게 아니었습니다. 가로등 아래 차 안의 어스름한 불빛 속에서 나는 민주의 뺨을 만지고 있었고 민주는 내 손바닥에 자신의 얼굴을 부비며 한참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블랙박스 마이크에는 미세하지만 분명한 민주의 웃음소리와 내 낮은 목소리가 섞여 들어와 있었습니다. 당신, 민주랑 왜 이렇게 자주 만나? 그것도 밤늦게. 아내 소희의 목소리는 분노보다 차가움에 가까웠습니다. 그 온기 없는 목소리가 공기를 얼려버리는 것 같았죠. 등 뒤로는 이미 식은땀이 한 줄기 길게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내 회로가 꼬여버린 느낌이었습니다. 그거. 걔가 요즘 집안일로 너무 힘들어하잖아. 아버지가 편찮으시다나. 그래서 상담 좀 해준 거야. 내가 아끼는 후배니까 나도 챙겨준 거지 별거 아냐. 내뱉는 말들이 허공에서 맥없이 흩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별거 아냐라는 말을 뱉는 순간 식탁 위에 올려둔 내 손등이 경련하듯 미세하게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아내는 대답 없이 나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13년을 함께 산 사람의 눈빛. 그 안에는 의심을 넘어선 어떤 확신에 가까운 서늘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챙겨준 거라. 챙겨주는 방식이 참 따뜻하네, 그치? 아내는 짧게 쏘아붙이고는 노트북을 덮어버렸습니다. 탁 소리가 마치 사형 선고의 망치 소리처럼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아내는 그대로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가버렸고 나는 어둠이 깔린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당장이라도 무너질 것 같은 위기가 찾아왔다는 걸 알면서도 주머니 속 휴대폰에선 민주의 메시지 진동이 울리고 있었습니다. 이 지독한 중독은 공포마저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아내의 의심은 칼날 같았습니다. 집안의 공기는 숨이 막힐 정도로 무거워졌고 아내는 이제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죠. 그 서늘한 긴장감이 오히려 저를 더 자극했습니다. 파멸이 코앞에 닥쳤다는 공포가 민주를 향한 제 욕망에 기름을 부은 꼴이 됐으니까요. 우리는 이제 조심하는 법을 잊었습니다. 아니, 들킬지도 모른다는 그 아슬아슬한 스릴을 즐기기 시작했다는 게 더 정확할 겁니다. 어느 주말 저녁이었습니다. 아내가 안방 욕실로 샤워를 하러 들어갔고 물 쏟아지는 소리가 거실까지 들려왔습니다. 평소 같으면 아내의 눈치를 보며 민주를 현관 밖으로 내보냈겠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저는 거실 커튼 뒤로 민주를 끌어당겼습니다. 오빠 미쳤어? 언니 지금 바로 옆에 있는데. 민주는 겁에 질린 눈으로 속삭였지만 제 목을 감싸 쥐는 개의 손길에는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샤워기 물소리가 거실의 정적을 메우는 동안 우리는 그 두꺼운 커튼 뒤 암흑 속에서 서로의 입술을 삼켰습니다. 아내가 문을 열고 나오면 모든 게 끝장날 상황. 그 찰나의 순간에 나누는 키스는 모텔에서의 긴 시간보다 훨씬 더 뜨겁고 노골적이었습니다. 오빠, 우리 이러다 진짜 큰일 나요. 언니가 다 알면 어떡하려고 그래? 알아. 나도 내가 미친 거 알아. 근데 나 이제 너 없으면 못 살 것 같아. 내 몸이 내 몸 같아. 제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민주의 몸은 이제 제 손바닥 안의 지도처럼 익숙해졌습니다. 걔가 어디를 만지면 허리를 비트는지, 어떤 강도로 누르면 숨을 멈추는지, 그리고 어떤 순간에 짐승 같은 신음을 내뱉으며 제 이름을 부르는지, 저는 이제 13년을 산 아내보다 민주의 몸을 더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제 셔츠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제 가슴팍을 거칠게 긁어내렸습니다. 개의 숨소리가 아내의 샤워 소리와 뒤섞여 제 귓가를 어지럽혔습니다. 우리는 그 좁은 커튼 틈 사이에서 서로의 체온을 확인하며 낄낄거렸습니다. 그건 마치 사형장에서 나누는 마지막 만찬 같은 기분이었죠. 오빠, 나 방금 너무 소름 돋았어. 언니가 바로 저기 있는데. 나도 그래. 근데 그게 더 미치게 해. 우리는 이제 돌아갈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의심은 우리를 멈추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숨겨왔던 가장 추악하고 노골적인 본능을 끄집어냈습니다. 이 폭주의 끝이 벼랑 끝이라는 걸 알면서도 우리는 서로의 몸에 더 깊게 탐닉하며 가속 페달을 밟았습니다. 도덕적 죄책감은 이미 마비된 지 오래였고 제 신경은 오직 다음번 민주의 살결이 닿을 지점만을 향해 곤두서 있었습니다. 지금도 나는 차가운 침대 위에 누워 옆에서 죽은 듯 잠든 아내의 뒷모습을 봅니다. 이불 속에서 몰래 꺼낸 휴대폰 불빛이 제 얼굴을 시퍼렇게 비춥니다. 화면 속에는 민주가 방금 보낸 사진 한 장이 떠 있습니다. 셔츠 자락 사이로 아슬아슬하게 드러난 그녀의 하얀 속살과 굴곡진 선들. 그 찰나의 이미지만으로도 죽어있던 내 몸은 다시 미친 듯이 달아오릅니다.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이태로운 줄타기가 조만간 끊어질 거라는 거려. 13년간 쌓아온 내 평온한 가정, 공들여 일군 직장과 명예가 단번에 잿더미가 될 겁니다. 하지만 상관없습니다. 아내의 무미건조한 숨소리보다 내 목덜미를 휘감던 민주의 그 뜨거운 호흡과 땀에 젖어 달라붙던 부드러운 살결이
내게는 더 절실하니까요. 나는 이미 악마에게 영혼을 팔았습니다. 도덕도 양심도 그날 소파 위에서 다 타버렸습니다. 파멸을 향해 달려가는 이 기차가 멈추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 지독하고 달콤한 지옥에서 여러분이라면 발을 뺄 수 있겠습니까? 아니, 애초에 그게 가능한 일인가요?